현 시국대로 움직이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결과는 뻔합니다. 한 채만 가지고 있어라. 오히려 취득세 중과는 이게 비용에서 공제를 해주니까 종부세는 공제도 안 해줘요. 처분을 하겠죠. 근데 어디를 파느냐?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는 지역들, 지방 먼저 정리하고요. 서울을 여러 차례 가지고 있다 해도 서울 외곽부터, 혹은 빌라부터, 오피스텔 먼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다 뭐냐? 다주택자 규제가 현 정권이 많이 완화한다고 노력을 하긴 했었어도 핵심적인 사항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검색하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다라고 이제 많이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으로 해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투미TV도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언론사라든가 특히 정비사업 관련된 사항들 아니면 부동산 시장 관련된 사항들도 열심히 강연 및 언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어땠던 것 같으세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이제 더 이상 말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당장 내년 시장도 마찬가지겠고요. 부동산 가격이 보통은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하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카테고리에 다 묶어서 말할 수 없는 시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느끼셨겠지만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라가는 곳들만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이제 서울 그리고 경기 아니면 뭐 지방이라도 뭐 몇몇 지역들은 또 괜찮은 곳도 있긴 했지만 사실 지방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여기서도 신축 아파트 중심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2024년도에 등장한 부동산 쪽에 신조정 하나 바로 얼죽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얼죽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신축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구축도 올라는 갔지만 사실 마포구랑 성동구만 하더라도 위치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신축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단지도 있는 반면 구축 같은 경우는 정고점 가격을 회복도 아직 못한 상태. 그리고 좀 더 이제 입지가 뒤로 밀려가면 밀려갈수록 신축 중심으로는 올라갔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반포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정도를 넘어서 50억 실거래가, 60억 실거래가도 찍은 게 바로 2024년도다 보니까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가 아니라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가고, 그리고 저는 2024년도를 보았을 때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저조차도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들만 올라가는 시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 정말 파편화돼서 움직였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올라간 곳만 올라갔는데 지금 올해 부동산 현상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양극화인데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진짜 이제 암울한 전망이긴 한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가지고 문제입니다. 이미 2014년도에도 초양극화를 생각하긴 했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소유하신 분들조차도 다들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많이 느끼세요. 지금 뭐 개포나 대치 같은 경우도 집값이 다 30억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비싸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조차도 반포랑 우리를 비교하면서 야, 반포랑 우리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완전 넘사벽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너무 저평가다, 우리 더 올라가야 된다, 혹은 반포가 답이었었나? 압구정이 답이었었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갭을 벌리면 갭을 좁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역별로도 먼저 반포, 압구정이 먼저 쫙 벌려놓으면
다음 지역들도 좀 쫓아가고 그 다음 지역들도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갭 벌리기, 갭 메우기 장세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 혼자만 동떨어져서 움직이고 있고, 반포라고 한다 하더라도 신축과 구축 가격 격차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게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도 시장을 말하다 보면 하나씩 키워드가 나오긴 하겠지만 점점 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고착화되는 것 같아 보여서 안타깝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부동산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걸 넘어서 약간 얼어붙는 거 아닌가라는 심리가 좀 많이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도 비상계엄 발동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여름과 달리 겨울이 돼가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이런 시장의 모습이 보였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좋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4년도 8월 말에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구두 발언으로 갔다가 개입을 했어요. 이게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 규제를 정부가 발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발언으로, 야 너네 은행 이놈들 가만히 안 냅둘 수 있어? 가계대출 관리 똑바로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갖다가 다 옥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는 계속적으로 낮아졌고, 정확하게 기준금리는 낮아졌고, 그래서 예금금리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거든요. 은행들의 스프레드 차만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은행 예대 마진이 지금 역대급이고, 수익도 장난 아닌데, 근데 이제 대출 금리만 미친 듯이 높여놓으면서 거꾸로 이제 규제를 해나가고 있었던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하반기에 거래도 많이 죽고, 그리고 또 이제 가격도 주춤주춤했었지만, 일단 이제 탄핵 얘기하기 전에 원래는 일시적이라고 봤었습니다. 왜냐면 은행마다 가계부채 이제 총액 한도들을 다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KB는 KB, 신한, 하나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들 이제 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초과된 곳들은 그만 좀 대출해 라고 하면서 막아놨었지만, 2025년도가 되면서 이게 초기화가 되면 다시금 열심히 이제 금리 낮춰가면서 움직일 거라고들 봤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 전이죠. 12월 달에 그런 사태가 나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터지면 약간 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이제 정치적 이슈로 갔다가 변경이 되고, 또 최근에 아예 탄핵 소추안까지도 이제 가결이 되면서 이제 헌재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 더 이상 쟁점이 아니게 된 거죠. 다들 이 시국에 무슨 부동산이냐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도 그런 댓글 달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제 광화문 가고 여의도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쟁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 부동산이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더더욱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진짜 반포랑 압구정에 있는 부동산 한번 가보시면 여기는 이 와중에도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진 건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서울조차도 다 힘듭니다. 지금 뭐 마포, 성동 뭐 힘들어요. 근데 강남 여기서도 완전 상급지, 우리가 압구정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이런 곳들은 지금도 매물이 귀하고요. 여기서도 나왔다 하면 다 신고가, 아니면 이제 호가는 다 이제 높게 불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혼란이 더 가중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느냐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면 다들 넥스트 스텝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들 탄핵이 되면 안 된다, 혹은 탄핵을 해야 된다, 뭐 하면서 막 이제 정치권을 보면서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는 뭐 각자 이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민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치가 결국 내 인생을 밥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 재산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빠르면 조기 대선이 2025년도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누굴까? 그러면 그 대통령의 영향에 따라서 내 재산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바로 자산가들이다. 근데 그 자산가들은 이미 벌써 반포, 압구정으로 가고 있다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올해 이렇게 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식었던 거는 이게 대출 규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런 대출 규제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앞서서도 언뜻 설명드리긴 했지만 내년에도 대출을 그렇다고 규제를 풀어준다. 라는 건 없을 겁니다. 가계대출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라는 말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금리가 낮아졌을 때 이 유동성이 다 부동산으로 갖다 쏠리는 거를 정부가 가장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게 사회적으로 그게 건강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들이 계속적으로 압박은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거꾸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은행은 대출을 하고 싶어 하는 집단이지 뭐 하기 싫어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지금 기준금리 낮아졌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한창 돈이 부족할 때는 예금금리, 적금금리 막 4%, 5% 하다못해 막 이제 이금융권 같은 경우 막 7, 8자도 이제 뜨기도 했고, 진짜 특별 물론 한도가 좀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도 나왔었던 반면 지금은 예금금리 뭐 이제 1금융권들 보다 보면 이제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돈을 받아도 이제 수신은 했어요. 그럼 여신으로 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는 거죠. 왜냐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돈을 받아서 뭔가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질 않다 보니, 그런데 여기서 은행 입장에서 가장 쉬운 거는 결국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카프카님께서 이제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관계가 있어서 그냥 원래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정이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빌려는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또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어쨌든 빌려는 줄 건데 그래도 우리가 신용으로 빌려주는 게 좀 꺼림칙하잖아요. 네. 그동안의 관계 막 5년 동안 워낙 잘 지내었고 직장도 멀쩡해. 돈을 떼먹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차용증만 써서 빌려주기에는 좀 찝찝하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담보 제공을 해준다라는 느낌이 어떨까요? 담보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조금 더 빌려주는 마음이 편하겠죠. 그쵸? 그리고 그게 뭐 이상한 담보가 아니라 왜 강남의 아파트야? 훨씬 더 뿌듯하겠죠? 네. 그래도 뭐 근저당권 설정도 오케이 해주겠대. 그러면 뭐 빌려주기 쉬울 겁니다.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은행 입장에서 신용대출은 사실 막 까다롭게 체크도 해야 되고 디폴트 위험도 있고, 물론 이제 소득과 직장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괜찮긴 하겠지만 말 그대로 상대적이라는 거죠. 가장 확실한 거는 담보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가장 쉬운 건데, 근데 워낙 담보대출 규제를 갖다가 강하게 하다 보니까 뉴스 기사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금융권 대출 금리가 훨씬 더 낮다.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은행이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어거지로 갖다가 스프레드 차이를 확 벌려놓은 건데, 그게 특히 이제 한도까지 리셋이 되면 2025년도가 되면, 더군다나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정권이 일단은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눈치를 좀 덜 볼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탄핵 정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연초에는 좀 눈치를 살살살살 보다가 그래도 영업 뛰어야 되잖아요. 지금 막 돈은 막 많은데 대출을 해줘야 되겠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대출 열심히 해줘라, 신용 대출 해줘라 라고 하지만 가장 쉬운 거는 가계대출,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금 금리가 높아진 거를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좀 시간 지나가다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아무리 스프레드 차를 높여놨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자체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그 역시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다시금 높아졌을 때 그냥 4자, 5자까지도 갔는데 다시금 3%대로 낮아질 것으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에서도 0.25%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고, 내년에도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고, 그럼 우리나라도 결국 내년에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또 유동성은 풍부해지는 게 부동산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영향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나쁜 영향을 표현할지는 이제 사람들
마다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갖다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하락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2025년도도 올라가는 곳들은 올라가겠지만 안 올라가고 계속 힘든 곳들은 따로 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그 자산 시장이 어딘가라는 거는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는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게 가격에는 압력이 될 텐데 2025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2025년도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자면 제일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 탄핵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실 이번 계엄 사태 때문에 현 정권은 답이 없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고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런데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상황 속에 정치적인 혼란들이 계속 나오고 일단은 여소야대 상황에다가 그래도 그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가 불쌍한 거라도 있었었어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많았었는데 국회에서 다 부결을 시켜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그래 무슨 맨날 탄핵 소추만 해 이래버리니까 국정이 마비됐다. 쟤네 때문에 못했다라는 핑계라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명분을 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결단이 뭐가 있었던 건지까지는 제가 뭐 깊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니까 사실상 레임덕을 넘어서 그냥 국정 마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현 정권이 예를 들어서 탄핵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식물 정권으로서 나머지 임기를 채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면 현 정권에서 무엇을 발표하든 간에 그냥 다들 그 전에도 정부가 뭐 발표를 했었을 때마다 저는 이제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를 구별하는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대책을 발표하고 하다 보면 항상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원문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안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행령 개정상인지 어떤 거는 법령 개정상인 건지 어떤 거는 그냥 내부적인 규칙만 이제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가 적혀 있는데 그러면 다들 아마 이 정도는 아시겠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는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개정 사항은 국회 통과 사항입니다. 시행령 같은 경우는 대표로 대통령령이라든가 국토교통부 장관령이라든가 이거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령 개정 사항들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 논의조차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핵심 키워드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느 쪽이든 간에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는 항상 투자에 있어서 최악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 시국대로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조기 대선이 열려진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상되는 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를 또 탄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현 정권이 얘기를 했었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부결됐거든요. 취득세 완화, 양도세 완화, 종부세 완화, 특히 중과 폐지 등을 요구했었지만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동안 또 막아왔었었는데 그러면 이게 부자 감세인지 아닌지 다주택자 규제가 옳은지 아닌지까지를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마다 각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에 따른 영향과 결과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투자자니까 투자에 따른 사항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결과는 이미 여러분들은 2번 겪어보았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한번 겪어봤고요. 문재인 정권 때도 한번 겪어봤어요. 그러면 다음
민주당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결과는 뻔합니다. 한 채만 가지고 있어라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여러 채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팔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다주택을 정리하겠죠. 처음에는 2017년도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먼저 건드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안 팔면 되지라고 하면서 버티니까 종부세를 건든 게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2019년도 12, 16 대책에서는 너네 이래도 안 팔아 하면서 종부세를 한번 또 올려버려요. 그런 식으로 움직여진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사람은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납부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이거 못 버팁니다. 오히려 취득세 중과는 이게 비용에서 공제를 해주니까 취득세 뭐 1억 납부해도 나중에 양도차에서 빼주지 뭐 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종부세는 공제도 안 해줘요.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버텨가지고 쓰러지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러면 어떡할까요? 처분을 하겠죠. 근데 어디를 파느냐? 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는 지역들, 지방 먼저 정리하고요. 서울을 여러 차례 가지고 있다 해도 서울 외곽부터 혹은 빌라부터 오피스텔 먼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죠? 빌라 시장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오피스텔 시장 별로 안 좋았었어요. 빌라랑 오피스텔이 언제 올라갔었냐? 아파트 다 폭등하고 난 다음에 얘조차도 뭐 이제 투자할 데가 없어 라고 할 때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막바지 마지막 불꽃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빌라가 폭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폭등이라 해도 아파트랑 비교하면 진짜 뭐라 말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빌라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빌라 올라갈 때 되면 이제 끝물인데 우리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에휴 아직 좀 더 갈 것 같은데요? 라고 했었지만 우리 예상치 못했었던 미국의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막 그때 다 무너지긴 했었지만 근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게 회복을 하더라도 우리가 핵심 지역들 우리가 먼저 빠지는 건 약한 골이 먼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먼저 무너지고 빌라 오피스텔 무너지고 그러고서 강남도 빠지긴 했었어요. 근데 강남의 아파트는 제일 먼저 회복하는 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단지, 지역, 상품 같은 경우는 회복이 느리다 못해 아직도 힘든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뭐냐? 다주택자 규제가 현 정권이 많이 완화한다고 노력을 하긴 했었어도 핵심적인 사항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다주택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사줘야 되는데 저는 지방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눌려 있어도 이렇게 눌려 있을 게 아니라고 보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지방을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집이 있는데 지방을 더 사면 취득세부터 해서 그리고 당장 이게 현 정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또 뭐 한 2년 정도 보유했다가 일반 세율로 팔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 3구랑 용산 9만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전역으로 갔다가 확대 지정한 게 2017년 파리 대책이고요. 그러고도 점점 경기권으로 지방으로 거의 전국에 거의 200개 가까운 지역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거든요. 그런 식의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데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결과만 생각하면 돼요. 다주택은 어렵겠다. 그런 다주택자인 분들 중에서도 원래는 이게 아시겠지만 당해년도에 여러 개를 팔면 양도 차이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정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를 걸러가면서 이제 팔거든요. 그래도 2027년도에 원래는 대선이 예정돼 있었다 보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스텝을 좀 맞춰가고 있었던 분들이 생각보다 급해졌어요. 까딱하다가는 2025년도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겠네. 그러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당장 빠르면 2025년도 5월 달에 종료될 수도 있어요. 원래는 당연히 연장될 거라고 봤거든요. 시행령 개정으로 갔다가 계속적으로 갔다가 연장을 해주고 있었다가 지금 정권이 이렇게 뭐 흔들리고 국정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 바로 빠르면 2025년도 5월 달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멈출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중과가 부과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리하고 끝이냐? 아니죠. 우리가 지방 집값이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막상 찾아보다 보면 뭐 5억, 6억, 10억 넘어가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 돈들을 갖다가 싹 모아서 내가 현금이 한 30억이 모였네? 어떻게 할까요? 한 채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건 똘똘한 한 채를 만들러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 가기에는 자금이 어렵다라고 하면 마포, 용산, 성동구를 가고요. 그래도 안 된다? 서대문구, 동대문구를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통계를 찾아보면 한국 부동산 원에서 이제 외지인들이 서울 투자 비중들이 뜨거든요. 보면 뭐 일단 서울이라고 하면 당연히 강남부터 시작해서 한강 벨트들이 선호도가 높긴 하지만 노도강이고 금강구고 여기라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서울을 사자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서울 부동산 투자는 서울 사람들만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전국 투자자들의 자산 도피처가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다주택자분들의 투자는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이지만 무주택자분들이나 혹시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저는 무주택자 분들에게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매수하고 싶은 곳이 남들도 원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더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기회가 왔다. 사실 2025년도 상반기는 부동산 시장이 썩 그렇게 좋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정국이 이렇게 정치 사회를 갖다가 흔들게 되면 지금 부동산을 매수해야지라고 하면서 막 부동산 시장을 막 돌아다니고 부동산 사장님 만나러 다니고 이럴 생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들도 힘들거든요. 매도자들도 원래 2024년도 하반기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거래가 잘 안 된다 뭐다 얘기해도 아유 또 올라갈 것 같은데 뭐 25년도 상반기에 금리도 내려가면 그때 팔지 뭐 라고 하면서 가볍게 생각했었다가 갑자기 전국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당장 나부터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혹은 다주택자다 라고 하면 정권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다주택 포지션을 좀 청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다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한이 이제 도래해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자금 상황이 너무 빠듯해서 어디 진짜 급전이 필요해서 사정상 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 뭐 지금 내놓다 보면 언젠가 팔리겠지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장기화 될 것 같으면 급한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매물들을 여러분들은 놓치시지 말으셔야 돼요. 왜냐?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또 저 집사라고 말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결과를 일단은 눈에 그려보셔야 돼요. 어떤 결과? 2026년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서울에 공급 부족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면 진짜 집값이 걷잡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부터 올라간다고 하면 2026년도에 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전에 사야 되죠. 그 전에 사야겠죠. 네. 근데 원래는 2025년도 상반기부터도 저는 가격이 올라갈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태만 안 터졌었으면. 금리도 낮아지고 대출 규제했었던 게 어느 정도 슬금슬금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지만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탄핵 정국으로 갔다가 확 바뀌어버리면서 시장이 얼어붙었죠. 그러면 급한 사람들 지금은 밀려보면 밀릴 수도 있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되게 집주인이 고고했거든요. 네, 지금 한 1,000만 원, 2,000만 원만 좀 깎아주시면 제 취득세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조율해주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잡고 또 잔금 일자도 좀 우리 내 자금 스케줄에 맞춰서 한번 잡아보고 그때가 매수 기회다. 근데 다만 이제 제일 핵심이죠. 똘똘한 한 채로 가게 되면 분명 또 올라가는 데 되면 올라갑니다. 내가 사야 되는 곳들이 어딘지를 명확히 보셔야 돼요. 그건 당연하겠지만 일단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 저는 일단은 강남, 마용성 당연히 좋죠. 근데 시청자분들의 예산선이라는 건 다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막 돈이 많아서 다 강남 신축 뭐 50억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노도강이라 하더라도 일단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고만 하면 어느 정도 반은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들 당연히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좋은 데들 분명 많아요. 지방이라고 해서 다 위기일까요?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막연하게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 이슈들이 뭐예요? 인구 감소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PF 위기도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 그 PF 위기도 지방 이슈거든요. 서울은 다 완판이에요. 경쟁률 높고요. 분양가도 계속 높아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무주택자다. 기다렸을 때 뭐 희망이 있는가? 사실 저는 아무라지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시골에서 뭐 그냥 인구 감소 지역이야. 별로 인기가 없는 지역에서 내 집 마련할 것 같아? 그러면 안 사도 돼요. 기다리시면 더 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남들 다 원하는 곳, 서울에 그것도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가고 싶다라고 하면 더 기다리시면 안 된다. 당장 청약만 보시면 이제 알아요. 청약 이제 나올 만한 것들 많이 나왔거든요. 남은 것들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입주 자체가 2026년도부터 확 꺾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세 금액부터도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다못해 2024년도랑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 금액이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공급조차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건지도 생각해 보시면서 내 거주 안정성, 우리가 투자를 하라, 투기를 하라가 아닙니다. 내 주거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신축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이 될 만한 거,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거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대안 중에 하나인데 내년도에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정비사업 전문가지만 내년도 정비사업 시장을 너무 암울하게 보고 있어요. 원래도 이게 다 가지 않는다. 사업성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올라갔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3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공사 많이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본 900만 원입니다. 별로 체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분담금으로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 이제 분담금 33평 받을 때 한 적으면 2억 그래도 한 3억 정도? 4억 뜨는 순간 와 우리 사업성 왜 이렇게 낮냐? 분담금 4억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나왔었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분담금 4억이다 라고 하면 오우 괜찮네. 그래 선방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곳들에서 3자 뜨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5억대 나오는 곳들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강남권역이라든가 혹은 한남이나 성수와 같이 초고층으로 간다든가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곳들은 공사비 더 높아지고요. 따라서 조합의 분담금이 벌써부터 10억씩 예상하는 곳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담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단지 찾는 거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제가 강연 때도 종종 얘기하는 게 이제 분담금을 더해보면 내 집값에 분담금을 더해보자 가치가 있냐 없냐 금방 파악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노원구의 신축 아파트 포레나 노원 시세가 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한 12, 3억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호가 15억까지도 갔었지만 아직은 정고점까지는 못 갔었어요. 근데 한 12억, 13억 정도 하고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일반적인 지금 현재 노원구에 있는 뭐 상계주공, 중계주공 단지들 30평형대 가격이 한 어느 정도인지도 아시나요? 10억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0억 언더도 있어요. 이제 9억대도 있고요. 10억대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은행 사거리 이런 쪽은 막 11억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0억이라 해볼게요. 네. 근데 노원구를 먼저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린 게 노원구 주민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하도 많이 얘기해서 사업성이 부족해요. 대지 지분을 살펴보다 보면 대지 지분이 12평 전후 뭐 12평도 안 돼서 대지 지분 뭐 8평, 9평 이런 곳들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막 파격적 인센티브 주고 뭐하고 이렇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주민들 돈으로 건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담 금액을 최소 5억에서 6억 정도를 예상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상기주공 5단지가 분담금 5억이 떴는데 조합원들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표류하다가 다시금 재추진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내 매매 금액에서 5억을 더해보면 그게 결국 총매가입니다. 그러면
구축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5억을 더하면 15억이겠죠? 이게 내가 15억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아직 15억이 안 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죠. 뭐 비싸다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걸 이 돈을 내가 왜 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아니 분담금 내가 그러면 신축 아파트를 받는데 총 지출한 금액이 얼마지? 구축 아파트 매입하는데 10억, 분담금 5억, 그럼 총 15억이다. 그런데 지금 포레너 노원이 아직 15억이 안 돼. 그러면 2, 3억 더 주고서 지금 포레너 노원 매수하는 게 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즉 분담금을 내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건 단적으로 아까 한남성수, 반포, 잠원 이런 데 분담금만 지금 10억씩 얘기 나오는 데도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가요. 왜?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받쳐주고 미래 가치가 그려지니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잠원동에 사업성 떨어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분담금 10억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는 가죠. 왜? 반포가 지금 한강 보이는 애들이 지금 실거래가만 50억, 60억씩 찍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84 타입, 33평 기준으로 갖다 그래 버리니까 우리 뭐 일반 분양 별로 없어도 설령 1대1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강뷰 보이는 신축 아파트 재편이 되면 하이엔드 초고층에서 우리 분양금 10억 들어가면 뭐 어때? 그래도 한 10억 남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 30억인데 분당은 10억 냈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신축을 40억에 매수하는 꼴이죠. 반포가 지금 5, 60억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10억에서 20억 벌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한남이랑 성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우리는 한강을 또 남향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면서 완공일에 얼마일까? 우리도 50억은 갈 것 같은데 생각하면 지금 한남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매매 금액이 30평대 가는 매물이 보통 한 성수 전략정비 20억 초중반, 한남은 20억 중후반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분당은 10억 예를 들어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거의 그냥 30몇 억에 사는 꼴이거든요. 그래도 완공되면 50억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번다 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건데 즉 그 돈을 투입해도 즉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니까 움직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지역들은 신축 아파트랑 가격 격차가 5억 이상 안 벌어져 있는 곳들은 우리가 분담금 5억을 냈을 때 이게 메리트가 있나? 그냥 옆에 신축을 사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 이제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최소 15년씩은 봐야 됩니다. 조합 설립으로부터도 10년이에요. 이것도 순탄하게 갔을 때 싸우고 벗고 지지고 하는 순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마진폭도 안 잡히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가 저평가야가 아니라 사람들은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 곳이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80년도에 조성됐다 하더라도 상계동, 중계동은 되게 힘든데 목동은 날아가죠. 왜? 목동은 사업성이 높으니까. 목동의 입지에 신축이 들어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면서 가는 거고 여전히 지금 강남 재건축들 뭐 여의도, 이촌동 잘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이제는 재건축이라고 해서 투자하고 재개발이라고 해서 투자하고가 아니라 여기가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곳이냐. 예전엔 그래도 막연하게 다 우리도 이제 재건축합니다 하면서 플랜카드만 붙여놓어도 가격 올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갑니다. 플랜카드 뭐 안전진단 통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엎어지진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언론에서 점점 계속적으로 분담금에 대한 우려들 얘기해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하지만 뭐 두꺼비의 집을 공짜로 지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꺼비한테 청구서가 날아갑니다. 자, 건축비 내놔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해드리죠. 2025년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25년도에 달라지는 거 원래는 있을 뻔했는데 제가 다 올스톱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24년도 88 부동산 대책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안들을 많이 내놓았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였지만,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기대도 안 하긴 했었습니다만, 또 많은 사항들이 그래도 국회 소위를 통과하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동의 요건에 대한 비율을 좀 낮춰준다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인센티브를 더 주는 사항 등 각종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안들이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지금 국회가 이제 마비 상태가 됐잖아요. 사실 다수당이 뭔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본인들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든 그냥 반대를 하던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물론 모르겠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을 국민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열심히 통과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다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엇보다 대권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거는커녕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2025년도에 정비사업 시장이 어려워진다라고 보는 것 중 하나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성은 원래도 2024년도에 사업성 잘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했었지만, 이제 2025년도에 달라진 키워드는 정권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우리가 리스크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봅니다.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 민주당의 정책을 고려해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당장 재건축은 어려워집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핵심 키워드인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문제라는 거를 정말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었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간에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냥 조금만 이제 김재경 소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제가 이게 왜 문제인지를 막 1시간 동안 막 얘기를 한 영상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딱 이렇게 하면 얘기해요.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률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냥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법률입니다. 근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재건축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사업성이 없는 현장 같은 경우는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가고요, 사업성이 있는 곳은 부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성이 없으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가 분담금을 5, 6억씩 납부해야 된다고, 이 돈 없어, 이 돈이면 그냥 왜 해? 하면서 이제 엎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업성이 있었더니 그럼 이제 정부가 칼 빼들고 기다립니다. 자, 딱 돼. 야, 돈 많이 벌었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걷어갈게 하면서 삥을 뜯으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들은 그래도 막연하게 그래도 현 정권이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고 하면서 기대했던 게 갑자기 희망이 박살나기 시작하죠. 오히려 더 강화만 안 하면 다행일 정도로 재건축이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재개발은 반사이익을 얻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재개발 조합도 이 인허가 리스크가 정말 커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괜히 그냥 20년씩 걸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중간에 분명 재개발 재건축 옥죄는 정책을 펼치는 시기가 한 번씩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가면 아까 제가 10년이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근데 10년이 15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이유가 분명 정권이 한 번씩 바뀌어 나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나쁜 거야, 또 집값을 올라가게 하는 투기적인 거야, 또 진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쫓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만드는 정책이야 라고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탄압하고 도시재생 사업한다라고 하면서 벽화 열심히 칠해주고 이래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정비사업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안전한 곳들, 그건 다 망가지는 거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단계들이 좀 쪼개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조합설인가, 사업시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이런 프로세스로 움직여지는데, 여기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업시행인가예요. 사업시행인가, 보통은 일반인들은 사업시행인가는 관리처분인가도 말이 그게 그거 같고 그냥 뭐가 순서인지도 헷갈리고 그러지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어떤 식으로 설명드리냐면, 정부가 이 건축에 대한 모든 인허가 끝난 게 사업시행인가예요.
그 관리처분 인가도 있잖아요. 라고 말해보면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요? 대표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고도 제한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남산 조망권 하면서 층수 자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각종 심의들, 대표적으로 건축심의가 있겠죠. 이런 수많은 심의들, 이게 세대수에 따라 다른데 많으면 20개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수많은 심의들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또 뭐 하나 막 트집 잡고 뭐하고 하면 인허가가 정말 길어집니다. 그러고 결국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라는 거는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하고 뭐 이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인가를 받은 기준대로는 갈 수 있단 거예요. 인허가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관리처분은 뭐예요? 조합원들끼리만의 싸움입니다. 감정평가하고, 그러면 내 감정평가 금액이 높니 낮니, 조합이 또 이게 뭐야, 평가가 정당하니 부당하니, 이 평가사가 이상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싸움이 한 푸닥 또 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하게 되겠죠. 그럼 분양 신청할 때 조합 분양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분담 금액이 보여집니다. 33평 조합 분양가가 예를 들어 8억이야. 내 감정평가 금액이 3억이네. 분담금 5억이야. 으악 하면서 그냥 조합장 너가 날 속였어. 공짜로 받아갈 수 있다며. 그랬다가 그냥 막 으아 하면서 이제 반대 막 이러던가. 건설사 나쁜 놈들. 너 평당 수주할 때는 평당 500에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800달래, 900달래 막 이래버리면서 또 싸우고. 근데 건설사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원가가 더 올라가서.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단편적으로 보면 여기서 엄청 싸워대긴 하는데, 그래도 조합원들끼리만 합의를 해서 가는 게 관리처분 인가다 보니까 설계 변경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인허가권자가 방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나마 딱 하나 생각해 보면 이주 대란 막 이런 거 우려하면서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원래는 법에서는 60일 이내 해주라고 돼 있지만 60일이 2달이거든요. 근데 2달 내에 해주는 꼴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 지연시키는데, 그래도 6개월 지연시키든 1년 지연시키든 어쨌든 간에 해주긴 해줘야 돼요. 명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인가를 뭐 법의 절차에 맞게 해줬으면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2주 철거하고서 착공 준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다음 연도에 재개발 재건축 리스크를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이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가야겠다. 근데 여기서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기 컨수제가 또 기다리다 보니까 재개발에서 사업시행인가 난 곳들이 혹은 2025년도에 최소한 건축심의라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좀 주목하면 좋을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딱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돈 있으면 압구정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기하겠죠. 아니 너 재건축 안 된다며 라고 하는데, 압구정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부터 전 20년을 봐요. 뭐 분노를 하실 거예요. 아니 뭔 20년이야 라고 하지만,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압구정 조합설립 인가 난 지만 3년 됐어요. 그럼 뭐 했죠? 뭐 인허가 받은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통위험 평가 받았나요? 건축심의 근처도 못 갔거든요. 지금 서울시를 엄청 싸워대고 있어요. 이 기부 체납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행교 4천억 그걸 우리가 왜 내? 막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보행교도 보행교인데 보행로 단지를 관통하래. 뭐 이거 엄청 반발이 심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대로 아주 강경해요. 야, 이거 공공기여 안 하면 신통은 없다. 그냥 오히려 압구정에서 신통 필요 없다. 이거 진통기에 때려치고 싶다라고 하니까 또 그제 가서 서울시가 신통은 너네 멋대로 때려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또 일몰제 얘기를 해요. 빠르게 안 하면, 자꾸 진통기행 얘기가 언론에 나오니까 빠르게 안 하면 신통에서 탈퇴시켜버립니다. 라고 하면, 근데 지금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깨갱하면서 그래도 데이케어 센터 받아들이는 것처럼 움직여지긴 하지만, 압구정은 우리가 압구정인데 그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성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퀄리티 있는 건축을 하고 싶어. 우리들이 만족할 만한 프리미엄 단지를 만들고 싶어. 이거에 더 혈연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해 라고 하면서 버티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집니다. 더군다나 여긴 초고층 가고 싶다면서요. 초고층 공사 기간만 5년 잡아야 될 겁니다. 그건 애초에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단점이자 장점 중 하나가 어차피 빨리 안 돼요.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냥 뭐 민주당이 되든 말든 그냥 우린 뭐 그냥 느긋하게 있다가 뭐 정권 뭐 천년만년 가겠어. 또 정권 또 바뀌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사업 꾸준히 진행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조급하게 빨리 가봤자 제초안이 기다리니까 그러면 우리 인허가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싸우자. 뭐 어쩔 거야 지들이 하면서 막 인허가 그럼 내줘 라고 하면서 막 우리가 바라는 것들 주장하겠죠. 그런 식으로 압구정은 솔직히 이거 입주가 언제 되느냐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매수할까요? 아니에요. 압구정 마음이 시켜서 사는 겁니다. 그냥 나 압구정 오너가 되고 싶어서 사는 거지. 그냥 압구정을 내가 해서 10년 뒤에는 내가 들어가서 뭐 이거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압구정을 샀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제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했지만 그래도 입지가 명확한 곳들, 소구력이 있는 곳들은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그리고 우리가 잠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강남권역들 그리고 비강남이라 하더라도 이촌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고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런 데들은 소구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그건 오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길게 보고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래 그래도 여의도인데 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반면 비강남권, 비핵심 지역 재건축들은 다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재개발이라는 대체제가 있잖아요. 당장 마포구랑 성동구만 한다 하더라도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재개발도 있어요.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두들겨 맞으면서 굳이 걔를 사수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압구정은 내가 압구정 싫어. 그 재건축 때문에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압구정 재개발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압구정동은 다 아파트들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싫다라고 해서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압구정이냐 아니냐 양자택일이에요. 반면 타다운탭 마포, 성동, 더 뒤로도 서대문구, 동대문구 재건축도 있지만 재개발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재건축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사업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일단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안전하게 가려면 그냥 재개발을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얘기해드렸죠. 어디? 인허가 리스크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곳. 제가 부동산 초보자 같은 경우 재개발에 처음 투자하면 원래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대선 결과를 봐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일이죠.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득표를 위해서는 공약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을 걸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들을 봤을 때 보수적으로 판단해보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억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허가 리스크가 적은 사업 시행 인가 전후의 단계들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강북에서도 지금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서는 더 안전하죠. 관리처분 인가 난 곳들이 어디냐? 처음엔 쭈루루룩 나오고요. 사업시행 인가 나온 곳들이 어디냐? 쭈루루룩 나옵니다. 거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정비 사업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도가 굉장히 큰 매력인데요.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리모델링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리모델링은 거의 초토화 분위기였었어요. 리모델링은 왜냐면 현 정권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니까 솔직히 말하면 리모델링은 재건축을 하기 힘들어서 한 게 리모델링이에요.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면면에 보면 대지분 넓은데 리모델링 하는 데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애초에 우리는 사업성 좋은데 재건축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지, 리모델링 가는 곳들은 다 용적률 기준이 높았었고요. 대지분 낮아서 재건축을 가도 애매한 곳들이 대부분 리모델링 갔었습니다. 근데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해줘요. 안전진단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줬죠. 예전에 리모델링 갔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그래 재건축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안전진단 통과가 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 갔었는데 지금 안전진단 다 해줘. 그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요 이러니까 정부가 그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발표를 할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조합내에서 재건축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재건축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표류 상태로 가고 있다. 두 번째,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가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인허가 자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럼 거꾸로 리모델링은 다 반대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민주당이 원래 밀어주던 정책이 리모델링이었거든요. 그러면 현 탄핵 수혜주가 리모델링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리모델링도 공사비 자체는 재건축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분담금도 우리 사업성 떨어지게 되니까 사실 5, 6억씩도 각오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러면 생각하는 건, 똑같은 돈 내면 신축보다 세미 신축을 만드는 게 옳으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재건축을 합시다 라고 했지만, 근데 재건축은 아까 똑같이 돈을 내도 분담금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담금도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가 뒤에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재건축 언제 될지 모르는데 차라리 세미 신축이라도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리모델링 조합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소장님, 아무리 팩트라고 해도 리모델링 좀 그만 비판해 주세요. 왜 자꾸 리모델링 그렇게 해요? 웬수 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도 발언 수위를 좀 조절해서, 그래도 리모델링 갈 수밖에 없는 현장들도 있거든요. 그냥 다 재건축이다라고 하면 그건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재개발 재건축 다 힘들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 있었죠. 그런 것처럼 리모델링도 다 아니다? 아닙니다. 리모델 갈 수밖에 없는 조합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 그 조합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건축 규제가 강해지면 리모델링이 반세익을 얻는가? 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지만 물론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겠어도 약간 그런 기대감들도 있다. 다만 애초에 리모델링 자체가 사업성이 없어서 간 곳이기 때문에 분담 금액은 각오는 해야 된다. 리모델링이라 해서 분담금 적고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해드리면서, 약간 우회로가 될 수도 있겠다. 약간 분위기의 변화가 감진되고 있다 정도로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탄핵 시국 전에 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확실성이 생겼잖아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이제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번 탄핵 정국이 터지면서 제일 직격탄을 받은 게 1기 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한 게 2024년도 11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그 발표 일주일도 안 돼서 계엄령이 터져버렸죠. 모든 이슈가 다 계엄으로 갔다가 붙잡혔다가 지금 아예 더 한 발 발전을 해가지고 탄핵 정국으로 갔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제 1기 신도시 맨 처음에 첫 주만 하더라도 막 와 우리 선정됐어요 하면서 막 이제 막 가격 올라가고, 떨어진 데들은 아이고 하면서 실망 매물 나오고 그러고 있었는데, 선정이고 탈락이고 간에 애초에 이게 현 정권부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추진 동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기 신도시가 저는 제일 암울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1기 신도시가 과연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정부는 2027년도 착공 30년 준공을 목표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2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거든요.
조합 설립으로부터도 통상 10년입니다. 이것도 안 싸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런데 이게 27년 착공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죠. 2025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조합 설립 동시에 해버리고 지금 사업시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를 1년 만에 하이패스로 갖다가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주 철거도 보통은 2년씩 잡는데 여기는 정부가 밀어주니까 안 나가겠다는 세입자들 집행관들 다 쳐들어가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1년 만에 2주도 그러면 3개월 만에 바로 끝내버려서 바로 철거 폭파시켜버리고 그래야 착공이 27년도 착공이거든요. 불가능이죠. 근데 저는 그래도 너무나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목표를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까지 비난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이렇게 30년도 준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33년도 준공이 되든 35년도 준공이 되든 그래도 국토부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 국토교통부도 바보가 아닐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재건축 단지만 찍어봐도 그 스케줄이 불가능이라는 거 알 텐데도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일단 뱉은 말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정권이 이렇게 되면 뭐 속으로 분명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국토부 직원 중에서는 한숨을 내뱉는 사람도 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못 지킬 뻔했는데 핑계가 생겼다. 이게 법안이 이거 정권이 국토부 장관부터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수정부터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잘 못 가도 이해해 주겠지. 우리는 잘하려고 했었어. 근데 이게 잘 안 됐네요. 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가 약간 좀 산으로 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선도지구에 지정이 된 단지들 외에 기대를 했지만 탈락한 단지들, 그 단지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의외로 선정 단지랑 탈락 단지랑 투자 포지션이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탈락 단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탈락 단지는 탈락 단지대로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선정 단지는 올라간 탈락 단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분당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차 몇 억씩 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선도지구 선정됐다 하더라도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너나 나나 지금부터 15년 20년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게 저평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 약간 역발상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선정도 안 됐다라고 하면 언제 될까요? 불투명하긴 하죠. 불투명하죠. 그거를 인지하고 재건축을 기대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만 보고 이 입지에 이 가격이면 괜찮다, 저평가다 라는 거를 판단하고서 들어가면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싼 거 같아요 투자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도지구는 선도지구대로 그래도 국토부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 될 거예요. 설령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분당 제외하고서는 다른 일기 신도시 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일기 신도시 해줄 거라고 얘기하고 애초에 경기도지사 공약도 일기 신도시 활성화였어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꼭 민주당이 된다라고 해서 재건축 다 초토화시킬 거냐? 그렇게 보지만은 않아요. 대표적으로 특정 단지를 언급하기 좀 그렇긴 한데 우리 분당의 모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가지고 계신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주지는 인천 기양으로 가셨지만 분당은 안 팔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부동산 커뮤니티 쪽에서 이품하라고 이재명을 품은 아파트를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오되면 분당은 어떻게든 우리가 가지 않겠냐. 그 재건축 초과익 건수제도 우리가 막 남들이 때려버릴 때는 그러려니 하다가 내가 맞을 때 되면 이게 부당한 데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재건축 초과익 건수제도 역발상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 되게 되면
우리 자기네들이 재건축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강남 좌파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동산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 아니면 국회의원분들 보다 보면 강남 재건축 들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재건축 초과이 컨설팅에 두들겨 맞을 때쯤이 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때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 일리가 있겠다. 어쨌든 현 정권 내에서는 국회 동의가 안 되니까 재건축 초과이 컨설팅은 안 되는 거가 눈에 보였는데 차라리 그런 베팅을 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청사진대로 보기보다는 저는 항상 이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는 정도가 있을 만큼 우리가 분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성도 괜찮은 곳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가지만 사실 또 쟁점 중 하나가 일기 신도시는 이제 기부 체납에 대한 사항들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사업성이 좋을 것이냐. 근본적으로 이제 선도지구가 선정되니까 다음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축제는 끝났다. 성적표가 나온다라는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분담금 청구서가 나왔을 때 이 분담금 4억이 나오냐, 5억이 나오냐라는 걸 봤을 때 이 5억을 낼 수 있냐 없냐. 그건 제가 인근 신축 아파트랑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이제 분당은 그래도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분당 옆에 판교 집값만 2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래도 분당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분당인데 라는 생각도 있고 분당의 자산가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 집값도 15억 넘어가는 곳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분당은 예를 들어 5억 낸다고 쳐볼게요. 참고 분당은 사업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5억 안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형 평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대형 평수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50평형 가지고 있는데 30평으로 가. 그럼 분담금 내겠어요? 오히려 환급 받겠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좀 평형 구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담 없으니까 가겠죠. 그러면 그 가는 곳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집값이 5, 6억 하는데 분당은 5억을 납부해야 돼. 그럼 한 11억, 12억 되면 킨텍스 주변은 그래도 집값이 받쳐주니까 그래도 킨텍스 보니까 신축 그래 우린 GTX-A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좀 애매한 곳들은 이게 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 그건 나머지도 똑같죠. 평촌, 삼본, 중동 다 봤을 때 여기서도 대형 단지 위주로 사업성 괜찮은 단지도 있지만 제가 콕 집어서 특정 단지를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대지집은 안 좋은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곳도 있지만 안 좋은 곳이 함께 있는 곳도 있어요. 옛날에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면 대학 시절에 교수님이 조별과제 해주잖아요. 그럼 나는 열심히 학점 받아야 돼서 열심히 하는데 옆에 친구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있어. 나는 학점을 포기 못해. 나는 해야 되는데 야 너도 좀 해라고 하는데 싫은데 이러고 있으면 조별과제 잔혹사는 얘기 있는 것처럼 팀원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조언을 우리가 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일산도 딱 대준 넓은 애들끼리면 우리 이렇게 해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판을 어떻게 짜줬냐. 이미 그려놓은 데들 보니까 기본계획 지금 다 일기신도시 다 기본계획들 나와 있거든요. 보다 보면 대지집은 넓은 단지랑 적은 단지랑 섞여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쟤네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금 많은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도 대지 지분 때문에 싸우고 통합 재건축 못한다. 혹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우리 독립체 단지 하자. 라고 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쟤 때문에 내가 사업성 떨어진다라는 거를 받아들일까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거꾸로. 예를 들어 따로따로 가자. 나는 사업성 좋았으니까 나는 그냥 우리대로 분당은 적게 내고 너네는 많이 내라고 하면 그 많이 내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들어눕지 않을까요? 나 못해. 내가 분당은 어떻게 6억씩 내. 라고 하면 들어놓으면 어쨌든 조별과제이기 때문에 다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팀원들을 잘 봐야 된다. 라는 얘기들도 해드리죠. 그렇다면 일기 신도시를 이렇게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재건축이 되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금액이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저평가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시점적으로 아파트 투자로 들어가는 걸로 가지 재건축은 사실상 이제 거의 테마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너무 그런 걸 믿지 말아라 라고 해드리고 싶고요. 청사진 그리지 말아라. 분담금 기부 채널 어떻게 될지 뚜껑을 까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항상 투자는 보수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긴 사업성이 너무 좋아 하는 데들은 싸지도 않아요. 참고로 안 쌉니다. 대지집은 넓고 대형 평수 벌써 20억 넘어가요. 그런 곳들을 우리가 좋은 거 몰라서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금이 부족해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소액으로 대박 난다라는 꿈을 안 꾸면 실수는 안 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투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정권에 대한 리스크 분명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혹시 정비 사업에서 옥석을 가리는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우리가 용적률 얘기하고 대지분 얘기하고 아까도 제일 가장 큰 핵심은 내 집값에서 분담금을 더했을 때 인근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서 가지고 마진폭이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근데 그게 2025년도가 탄핵 정국을 가지 않았었다면 그 얘기를 똑같이 말씀드렸겠지만 근데 이게 탄핵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정권 교체 리스크 그게 또 재개발 재건축을 탄압하는 쪽으로 방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인허가 리스크를 꼭 고려해가지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행을 하셨는데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진짜 이 시국에 딱 알맞는 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시면 네. 책 엄청 두껍거든요. 제가 올해로 전업 10년입니다. 2014년도에 전업을 시작해가지고 10년 차인데 그동안 제가 출판 계약은 한 게 4, 5년 전이었었다가 책을 정말 오랫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쓰다가 바꾸고 쓰다가 바꾸고 막 이게 왜냐면 바뀌니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바쁜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딱 올해로 10년 차인데 진짜 총대성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시장 관련된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도 담겨져 있고 또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항 맨 마지막으로 입지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지 해당 입지 판단 기준까지도 담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기회는 이제 또 찾아왔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의 발판에 반은 들어왔다.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은 분들은 이 영상 이렇게 끝까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뭔가 부동산 시장을 당장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서치를 해봐야겠다. 그래도 김재경 소장은 어떤 의견을 내는지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실천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이제 언제 그리고 어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담겨주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의 기회가 오고 있던 겁니다. 2025년도 상반기는 저희 일부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때가 기회일 수 있다. 우리 항상 지나고 보면 아는 거죠. 위기가 곧 기회였다. 그런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면 여기서 위기라고 했었을 때 다 힘드냐? 그렇지 않다. 올라가는 곳이 있고 떨어지는 곳이 있을 텐데 내가 남들이 다 원하는 좋은 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흔들릴 때 잘 눈여겨보던 곳들을 진입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번 기회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